네, 그럼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위기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세션의 사회자와 발표 또 토론자분들께서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로 등단하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세션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세션입니다. 신냉전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KMI 세션의 사회자와 발표 또 토론자분들께서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지금 착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세션 사회는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또 발제는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님과 차이둥재 대만국립중흥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차이둥재 교수님의 발제는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간혹 끊김 현상 등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또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님, 정다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님, 니시노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박태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네,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태균입니다. 현재 이 통일재단 이사를 맡고 있고요. 2년 전에 제가 여기 발표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무릎 수술을 하는 바람에 줌으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만에 거의 다 나가지고 걸어서 왔습니다. 너무 사실 뿌듯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제가 이 세션을 맡은 데에 너무 제가 존경하고 평소에 뵙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모시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발표는 앞에서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각각 20분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또 가톨릭대학 국제학부 교수를 역임하셨고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개공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뭐 주요 저서로 이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쓰신 책들은 제가 강의와 연구에서 너무나 많이 좀 인용을 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평소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이삼성 선생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삼성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돌아와요 부산항인데요.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와 신냉전이 어떻게 결구되어 있는가, 또 그걸 넘어서는 해법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분단 체제라는 개념으로 동아시아를 설명해 왔습니다만, 탈냉전 후의 동아시아는 왜 유럽과 그토록 달랐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동아시아의 질서의 고유성과 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2000년대 초부터 이 개념으로 동아시아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고 하는 개념은 그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7페이지만 쓰라고 얘기하셨는데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 요약하기는 지나친 욕심일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스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이라면, 유럽과 다른 특징이라면, 전후 유럽은 미소 냉전의 직접적인 투영, 그냥 거울이었던 데 비해서 동아시아는 미중 관계가 기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전쟁에서부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소 관계라는, 미소 냉전이라는 커다란 배경에 의해서 그 부분이 많이 가려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태들로부터 전후 동아시아 초기부터 우리는 미중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었고, 미소 냉전은 오직 그런 미중 관계를 거쳐서만 동아시아의 삶에 투영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수행한 역할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데, 유럽에서 냉전은 전전의 적대국들 있잖아요. 독일하고 다른 나라들 사이 그 역사 생긴 상처가 동아시아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통합의 장치로 기능했죠. 반면에 동아시아의 냉전은 전전의 역사적인 상처를 결빙시키고 증폭하는 그런 장치로 작용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대분단의 기축을 우리가 동아시아 대분단 또는 대분단 체제의 기축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대 미일 동맹의 대결로 생각하고, 그러한 기축관계를 구성하는 3차원적 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분단의 기축과 한반도, 타이완 해협, 그리고 냉전기의 인도 차이나의 베트남에 존재했던 소분단 체제들의 상호작용,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유지하고 증폭시키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패턴을 이루어왔다는 것.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우리가 유럽에서는 볼 수 없고 또 굉장히 현저하게 뚜렷한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대분단체를 탄생시킨 것을 저는 태평양 전쟁, 중국 내전, 한국 전쟁이라는 세 개의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탈냉전 후에도 탈냉전으로 유럽에서는 냉전이 해체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왜 이러한 갈등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계속이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지정학적 또 정치 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원, 역사 심리적인 간극의 차원, 이런 등등에서 그 긴장이 재충전되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분단 체제가 탈냉전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진화해 오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1국면은 탈냉전 첫 20년간입니다. 이때는 중국을 서방 세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공유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시기에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롯한 21세기형 새로운 차원의 군비 경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에 추종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대응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그 시기에 경제력을 쌓고 그거를 바탕 삼아서 미일 동맹의 동아태 해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균등 성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원리가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2국면은 201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쳐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는 미국
일본 연합, 미일 동맹의 동아태 지역 해상 패권에 대한 자기들 해상 패권에 대한 위기 의식이 본격화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제2 국면에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신냉전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표징은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러시아 서방 간의 신냉전은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서방이 유라시아 중간지대, 지정학적 중간지대 사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확장 동진해가는 그러한 확장주의하고 러시아 내셔널리즘이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푸틴 체제 하에서 러시아 권위주의와 과도정이 강화되면서 유라시아 지정학적 중간지대 사회들의 친서방 지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탈냉전 시대에 진행되었던 것과 같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이 그것이 이 사회들의 중간지대 사회들의 친서방 경향을 강화시키면서 그것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지정학적 그 긴장으로 그 전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냉전기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표면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냉전기하고 냉전기하고 지금 현재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이 국면에서의 러시아 서방 사이의 신냉전의 차이점은 냉전기에는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글로벌한 미소냉전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21세기에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신냉전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배경으로 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는 제3 국면에 들어서는데 그거를 2010년대 말 이후에 진행된 상황으로 현재까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과 중국의 신증상주의적인 그 경향 그리고 미국 또 중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권위주의화의 흐름을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국면까지의 미국의 중국 견제는 군사안보적 지정학적 성격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반면에 제3국면에서의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지정학적인 거에다가 지경학적인 차원, 그래서 경제 봉쇄, 이코노믹 컨테인먼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탈냉전 세계화 30년 사이에 미국 안에서 진행된 경제 사회적인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안에서 경제 사회적인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죄송합니다. 그 결과로 반세계화 포퓰리즘이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그것이 경제 사회적인 양극화로 이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우호적이었던 중도층이 축소되면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주의가 그 생산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세계화, 반이민 포퓰리즘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정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반이민에선 일부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반중국 경제 봉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연합에서 또 자유주의 연합에서 이탈했던 그 백인 노동계층을 포함해서 미국 노동계층의 가슴과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신중상주의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이 이른바 치포 동맹을 강요하는 것이고 일본, 한국, 타이완, 동아시아 사회들을 미국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한다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고착화하는 기획이 있다면 그것의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도 사실 국가자본주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혹자는 시장 레닌주의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내재적 중상주의 경향이 있죠. 그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신중상주의는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 악순환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3국면에서 러시아 서방의 신냉전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와 보다 본격적으로 만나고 공생하는 관계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죠. 이게 세 가지 조건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적인 역할에 후퇴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좀 더 강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그러나 2021년부터 우리가 목격해온 아프가니스탄 또 그 전에 시리아 내전 또 트럼프 체제에서의 동맹 약화 또 바이든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세계적 역할 또는 국제주의적인 역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의 많은 사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요인은 적어도 침공 시작 시점에서 지금은 러시아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시작 시점에서 러시아는 경제적 군사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의 가장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국면의 제3국면으로의 진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의 영토적 침략은 당연히 서방의 경제 제재를 초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자신감을 러시아가 어디서 찾았느냐? 중국의 도움에서 찾은 거죠. 2021년에 러시아의 GDP는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을 전제하지 않고는 러시아는 혼자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 서방 사이의 신냉전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긴장 심화라는 조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서로 중국은 나토 확장을 반대하고 러시아는 타이완 독립을 반대한다는 약속을 교환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미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합병은 그 이후에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오히려 더 커져왔습니다. 유럽은 또한 중국과의 깊은 경제 관계도 유지하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 관계를 절단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치적, 도덕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를 경제 봉쇄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죠. 또 미국 내 반세계화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치적인 동기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그 저항력을 보이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분단 체제 제3국면에서 동아시아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세 가지 차원에서 평화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것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한반도 평화의 위기죠. 특히 2022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선제 타격론, 참수작전론이 다시 전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그 지상파 방송들의 방송을 보면 그 참수작전 부대들이 무술 훈련을 시범하는 장면을 공개했어요. 또 대북전단이 살포가 재개되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상, 육상, 공중에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IRBM을 일본 상공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쏘았죠. 저수지에서 SLBM도 발사했습니다. 핵 선제 타격 5대 조건을 또한 법제화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이완 해협에서도 긴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올해 지금 현재 2022년의 동아시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유럽과 데자뷰를 연상시킵니다. 첫째, 경직적으로 양극화된 군사동맹 체제가 성립이 돼 있고 그 조건 속에서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이 진행되고 있죠. 또 하나는 제1차 대전 이전에 영국과 프랑스는 부상하는 독일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오늘의 미일 동맹이 부상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과 같은 데자뷰가 있죠. 또 지역 질서 권력 중심들의 주변부 사회들, 1차 대전의 경우는 발칸과처럼 이 사회들이 권력 중심들의 패권 경쟁 중간에서 화약고 역할을 기꺼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서서히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는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그때와 지금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극적 군사동맹 체제와 군비 경쟁에 몰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를 지켜줄 거라는 관념이 팽배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대전 전야까지 직전까지 증권시장에 별 소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증권시장의 소동은 이런 어떤 평화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죠. 그러면 동아시아 사회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1의 선택은 기존 양극화된 군사동맹 체제에 편승합니다. 군비 경쟁과 저마다의 경제적 신중상주의에 몰두하는 것이죠. 대분단 체제의 긴장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고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 및 핵전쟁 위험까지도 증가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제2의 선택은 특히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독자 핵무장을 포함한 질적인 무장 확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정말 핵무기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길 때 타이완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제3의 선택,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제3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갖는 꿈은 우리 현실의 일부가 됩니다.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들에서 대안의 동아시아를 함께 꿈꾸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며 비전을 가꾸는 길이다.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 사회들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동아시아 평화라는 가장 우선하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동 안보의 장치들을 추구하는 노력과 조화시키는 것이죠. 균형 외교의 가치와 비전을 동아시아의 정부, 시민사회, 학계, 언론의 지식인 사회가 중시하고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아이디어와 그러한 이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를 함께 꿈꾸는 대한문화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된 군사동맹 체제를 불변의 숙명으로 삼아서 지성마저 그 안에 매몰시키지 않고 그 체제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수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 외교적인 노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겠죠.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들이 동맹의 전초기지나 그 뒷바퀴에 머물지 않고 동맹 체제의 조타실에 참여해서 그 앞바퀴의 하나로서 동맹의 방향과 정책을 조율하고 때로는 막고 이러면서 능동적인 지정학적 비전을 가꿀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도 학자도 언론인도 군인도 우리의 안보와 외교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로 사고하는 그러한 지적인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극복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제3의 선택을 향해서 지금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는 무엇인가? 물론 미중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생님, 네.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성에서 제가 시간이 끝났군요. 네, 저기 그 뒷부분은 그래도 한 말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네. 한마디로 네. 결론은 내주셔야 저희가. 네, 다름이 아니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화협정은 협상이 어렵고 미국이 반대해서 어차피 어려우니까 훗날로 미루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외교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대북 안전보장 장치, 그래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나설 수 있을 만한 장치, 그렇게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장치에 불가역적인 제도화를 선행시키지 않고도 북한을 비핵화시킬 묘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것은 구제불능의 착각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망이 북한 체제 붕괴를 압박하면서 기대하는 본심을 담은 그러한 기망이라면 북한 붕괴 과정에서 극적으로 높아질 전쟁과 한반도의 핵재앙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공멸의 기우제 진행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2분 35초 초과하셨기 때문에 이따 답변하실 때 2분 깎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워낙이 제 분과 학문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과 비교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적 큰 그림을 그려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뒷부분을 다 말씀을 못 해주셔서 이따 질의응답할 때 조금 좀 보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대만 국립중흥대의 차이등재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한참 전부터 지금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인문사회과 고등연구센터의 책임자로 계시고요. 국제정치연구소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99년에 대만의 국립정치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해외 많은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계셨고 한국에서도 고려대학, 외고대학의 방문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국제관계나 동아시아학, 또 중국 외교정책,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15권 이상의 저서를 발표를 하셨고요. 또 많은 이 국내외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학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이동재 교수님을 뵙고 똑같이 20분 동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서 차이동재. 네, 차이동재 교수님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20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제 발표 자료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만 국립중흥대의 차이동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한국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했었고요. 사실 부산이라는 곳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내년에는 바라건대 직접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 관계상 발표에 20분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중 관계와 대만 해협의 위기 관리 방안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탈냉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동아시아에서요. 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예요. 네, 미국이 여전히 이러한 체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지역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전개 상황을 봤을 때는 아주 역동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체제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주제는 미중 관계와 대만 해협의 위기 관리 방안입니다. 이러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현재 대만 해협에서는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발표 시작 부분에서는 일단 중국과 대만이 양안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한국과 약간은 상황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차원에서 많은 전개된 상황들이 있었죠. 미국이 사실 개입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 중 양측 간에 그리고 대만 사이에 있어서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많은 그런 전략들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관계에서 사실 지금 간략하게 중국과 대만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이러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만 해협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1949년 이후로요. 그 이후부터 제가 봤을 때는 4차례의 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실 4차례의 위기가 있었다고 나누는 것은 다른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꼭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차례의 위기가 있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1949년부터 네, 첫 번째 위기는 1954년부터 58년 사이의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3차례 더 있었고요. 1970년대에도 위기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뭐 지금 2022년 현재에도 새로운 위기 상태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별로 나누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4차례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차 위기가 올해의 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차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결합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위기는 열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조금 이제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54년부터 58년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거의 유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냉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45년에서 49년이요. 전 세계적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영내 전략과도 사실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미중 사이에 여러 가지 냉전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보았을 때는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949년에 미국이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과 관련해서 중국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사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바로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한국 전쟁의 발발의 이면에는 어떤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이에 함께 참전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한반도에서 또 다시 한번 전쟁을 통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또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휴전 이후에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빠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면 일단 이 시기에 당분간은 중국보다는 대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자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전략을 추구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험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만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를 또 이 당시에 미중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1차 위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흰먼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지도가 그 당시에 어떤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54년에 1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에 이제 미 항공모함 렉싱턴호가 지금 이 지역을 침몰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위기였던 54년에서 58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년에 대만 결의안 및 바르샤바 회담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 시기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유럽 지역 보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또 헝가리 사건이 발생했었고 수에즈 운하와 관련한 위기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또 미국 의회에서 승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 보도에 대한 1958년도에 불승인 정책을 주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2차 대만 해협 위기가 닥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로 고려한 시기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8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전에 미중 상호 방위 조약이 54년에 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서로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서로 협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방향을 확정짓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불승인 정책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불승인 정책을 주장을 하면서 2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1958년에 미국과 중국은 바르샤바 회담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1차 위기 이후에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렇게 그 소위 도련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대만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 도련선, 2차 도련선이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1차 도련선에는 지금 1차 도련선과 2차 도련선을 보시면 대만, 일본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눔으로써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위기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된 국가, 분리된 지역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위기부터 4차 위기에 걸쳐서 계속 이러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분단인 것이죠.
2차 위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1971년부터 78년 사이의 시기가 저는 대만 해협의 2차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이 있었고 또 분단이 됐고 또 여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서로 주장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대만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대만과 베이징, 북경 사이에 어떻게 지금 그 경쟁 구도가 되었는지를 나와 보여주고 있는데요. 1959년에는 45대 32, 그다음에 1969년에는 68대 44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1971년도를 보시게 되면 55대 65로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 양안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약간의 어떤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만과의 수교 관계를 일단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또 상황은 다시 한 번 더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 대만 정부를 인정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데 찬성하는 국가들의 비율이 이렇게 시기별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냉전의 어떤 그런 현상 자체도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962년과 72년 사이에 미국과 소련 간의 솔트 전략무기 제한 협상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닉슨 독트린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전략을 바꿔가면서 이 지역에서의 그리고 특히나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베이징 카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소련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북경을 그 중국과의 관계를 하나의 카드로 협상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71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제2758호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대신해서 이제 중국을 선택한 것이죠. 그 이후 이듬해인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7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냉전이라는 것이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가 달라진 것이죠. 이 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 정부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그 동반 자국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을 한 것이죠.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미중 관계만 본다면 안정적인 위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발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3차 위기가 이제 나옵니다. 3차 위기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시각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5년쯤에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요, 여기에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대만 사람들은 그리고 타이완 국내에서는 뭔가 좀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차 위기는 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거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까 이삼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 많이 밖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을 억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4번의 위기를 다 비교를 하고 있는 표인데요. 이 표를 사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 4번의 위기를 이 표의 그 변수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안정성이 바로 변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힘의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의 힘의 격차이고 세 번째 변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공통의 이익이 있는지 그 중첩적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국가 간 공통이익이 더 광범위할수록 위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수는 현상 유지를 할 의도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상을 파기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크다면 위기를 통제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원 여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안관계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근거해 미국이 만든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위기 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많으면은 위기를 진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마이너스가 많이 있으면은 위기의 심각도가 더 크다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의 위기를 본다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위기가 심각성이 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전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만 해협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런 양안 관계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상황도 상당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만과 한반도 상황은 구조나 그 배경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안 관계나 한반도 상황에서 우려 사항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사과드립니다. 저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고 이제 토론의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간 내에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초 정도만 오버를 하셨습니다. 그 대만의 그 위기의 그 역사를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50년대 초반부터 있었죠. 대만의 상황은 저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만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은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토론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성균 중국연구소의 연구교수로 계시는 장영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성균 중국연구소는 제가 보기엔 뭐 중국에 관해서 가장 뭐 정확하고 가장 빠른 뉴스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특히 이 성균 차이나 브리프는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편집 간사를 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과 책이 좀 있으시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중 경쟁과 대만 해협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삼성 선생님과 차이동지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만 해협하고 한반도의 현재 상태에서의 공통점은 그 대화의 채널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대화의 단절은 곧 냉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문제들을 주로 권위주의 체제들이 발동하고 있다는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민진당 당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또 북한이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제 이삼성 선생님께서 그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이 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한반도와 대만 해협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양안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되게 존경하는 연구자가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차드 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자로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쓴 책이 Difficult Choices라고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는, 이분은 대만 문제를 거의 30-40년 동안 연구하면서 대만 문제 해결에 어떤 조언을 주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대만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그 내용이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을 강조를 하면서 대만이 미국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대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신들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삼성 선생님께서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차이동지혜 선생님께서 그 대만 해협에서 안보 위기가 4번 발생했는데 실상은 미중 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발견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대만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것은 극소수의 대만 독립 세력을 차단하고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차단한다. 여기서 외부 세력은 미국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적극적인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두 가지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든 대만 해협에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단지 개별 국가의 국가 이익에만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만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사회의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단순히 주권의 문제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만 문제를 주권의 문제이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내정 간섭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담론을 강조하듯이 대만에서의 이 안보 위기와 무력 충돌은 전 세계의 지경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3차 세계대전으로 또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시간 정확히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께 좀 각각 약간의 좀 질문을 드렸고요. 특히 앞부분에서 저희 이삼동 선생님께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방법은 또 그것밖에 없다. 어렵더라도 어쨌든 가야 된다. 저도 오늘 제가 쓴 칼럼 내일 나오는데 거기다 약간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이상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거 외엔 방법이 없는 딜레마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다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하시지만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학, 또 이 다우니의 세계 신화 여행, 또 클릭 차이나 등의 아주 재밌고 의미 있는 책들을 출간을 해주셨습니다.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외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좋은 토론 5분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다운입니다. 두 분 교수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요약 부분은 이미 사회자님이 다 해주실 거라 믿고 바로 궁금했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정 교수님의 글 속에서 제가 궁금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발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세계 국제정치학계가 2000년대 이후부터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상황에 대한 안일함과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고립주의 경제 상황이었던 1차 세계대전 당시랑 같은 이제 WTO 체제를 지나오면서 금융과 무역의 세계화가 보편화된 지금 현재 2022년의 현실이 저는 이제 그때와는 또 근본적이게 다른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경제적 상호 의존 속의 심화 강도가 1차 세계대전 전후와 차원이 다르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것도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재밌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미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향후 세계 정치 질서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발제자 선생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현재 미국에게 다시 세계 정치 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트럼프 이후에 온 최대 기회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변수가 미국에게 큰 위기를 만들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에서는 깊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사실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주석 부분에서 제가 조금 관심이 가서 본 부분인데 동아시아 제3의 열쇠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의미는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정전 70주년을 앞둔 지금의 한반도와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마주한 불확실한 세계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 평화협정의 의미라는 것에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석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비핵지대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군사 동맹 문제하고 분리된 형태의 비핵지대 구성을 잠깐 언급을 하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과연 그 군사 동맹 문제랑 비핵지대를 별개로 생각한다면 비핵지대가 가지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지 북한의 핵 독트린이 방어적 성격을 넘어서 이제 핵 다종화랑 공세적 형태로 이제 완전히 공식화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비핵지대 논의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차이동재 교수님의 그 발제에서는 제가 제기한 부분이 한 앞부분은 너무 방법론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 궁금증만 먼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공식적 문건에서 최대의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현재 중국을 이란, 북한, 러시아 같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대만 해협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협력적 대상으로 볼 건지 경쟁 상대로 볼 건지 아니면 위협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현상 유지 의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경쟁 상대를 넘어서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현상 유지 의도를 4차 위기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더 맞춰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정확히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지금 계속 안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면 사실 국제관계 결국 돈이다.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돈 얘기하면은 너무 싸구려 취급 보이니까 이거를 외교하고 안보하고 이런 걸로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돈 문제고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가 지금 인도하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결국은 사실은 돈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이 미중 관계 위기에서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1대1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규율을 가지고 WTO나 FTA 가지고 하던 나라가 중국이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을 하니까 이거 뭐지? 얘네가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오네. 저는 사실은 그런 위협들이 지금 미중 갈등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지금 이 세션에서는 뒤에 세션에 저희가 또 이 글로벌 공급망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은 저는 이 얘기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 이제는 차이동재 선생님한테는 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마지막으로 니시노 주니어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니시노 주니어 선생님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한일 관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그 논문은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일 협정을 맺고 나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잘 보여주신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게이오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지금 비지팅으로 연구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네. 네, 박성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로 제가 그 이삼성 교수님 글에 대한 토론을 맡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삼성 교수님의 그 대작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뭐 내분단 체제, 소분단 체제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분석 포인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동아시아 국제 정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 가장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소분단 체제가 내분단 체제를 어떻게 보면 흔들 해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냉전 시대에는
한반도에서는 그 박정희, 김일성이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있었고, 그리고 대만에서는 장개석이 있었고, 그러한 그 서구의 당시의 서구의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 대극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역학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게 동아시아 내전 체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그 교수님 글을 읽어봤을 때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서국이 이제 서국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국이 이제 IMF 통계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대만도 상당히 그 민주 국가로서 성숙한 국가가 되었고, 베트남이야 뭐 지금이야 뭐 아마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그러한 그 과거에는 서국이었다가 지금이야 거의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국이 된 그런 나라들이 과연 이 지역의 국제 정치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가라는 관점이 또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분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약간 제가 코멘트 그리고 질문을 약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논맹 평선 시나리오, 두 번째로는 논맹을 유지하면서 녹차 핵무장까지 이 염두에 둔 그 녹차적인 방위력 강화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바람직한 시나리오로서 논맹 유지하면서 그 영내 각국이 이 공동 안보를 위해서 같이 처치를 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 제시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현재 형실 전치를 본다면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시나리오하고 세 번째 시나리오의 중간점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녹차 핵무장까지는 하지는 않되, 그러나 그 지금 그 중국이나 북한을 염두에 두면서 방위력 강화, 억제력 강화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한 시나리오 혹은 현실적으로 양국 정부, 한국 정부가 택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현실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는 제3의 시나리오로 가야 하되, 현 시점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중간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한반도 평화 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반도 문제 연구하는 자로서는 상당히 그 평화 체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글을 봤을 때 평화 협정을 먼저 재결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 단계적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겠으나,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이 이미 과거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 9월에 6차 회담 공동성명이 바로 그러한 로드맵을 설정했고, 거기에 북한도 같이 어느 정도 같이 논참을 했으나 결국은 북한이 그걸 어기면서 오늘날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2018년부터 19년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나름의 의미 있는 노력이었으나 북한 쪽에 호응이 없어서 좌절됐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평화협정을 먼저 재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특히 현재 북한의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적 접근 방식조차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느슨한, 너무나 또 미온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보수 정부지만은 피해 개방 3층하고 담대한 구상이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단계적 접근 방식, 면목상이든 그 면붕상으로는 그런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해야만
망하는 상황이 어느 날이 한반도의 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네. 로드맵을 좀 설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1분 10초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청중 중에 혹시 지금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종이에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받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답변을 먼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삼성 선생님 1분, 차이둥재 선생님 2min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제가 재겠습니다. 네, 저기 세 분 선생님 좋은 지적들 해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순서를 바꿔서 니시노 주니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그 단계적인 접근, 저는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거하고 일괄적인 접근이라는 거를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일괄적인 타결이 돼 그것을 단계적, 점진적 그리고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그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일괄적인 타결이 예를 들어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그 육자회담에서 그것이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북한이 파기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의 이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거를 추진한 주체는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였습니다. 이분은 평화협정이라는 개념을 그분의 그 회고록에서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하고 부시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이 녹아내릴 거다. 북한을 개방시키면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어떻든 일괄 타결이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타결을 이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문제는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면서도 바뀌지만 같은 행정부 안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거죠.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같은 행정부의 재무부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 들어보셨죠? 네, 그 BDA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명분을 내걸어서 경제 제재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파기한 거죠. 그리고 제네바 합의도 누가 먼저 파기했나요? 부시 행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2001년에 콜린 파월이 미국 문서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부시 행정부가 바로 그 해에 그 북한에 대해서 제네바 합의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바로 1년 2년 후에 공식적으로 파기했죠.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 제가 차이둥재 선생님 먼저 듣고 네.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프로페서 차이둥재, can you give some answers from the questions from the discussant? 네, 토론자 모든 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개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성주의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앞으로 대만 해협 위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나 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아닌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최근의 위기에서 보면은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플러스는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이 중첩적 이해 관계가 있다라는 점이 플러스를 줄 만한 유일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계속해서 분리해 나가고자 한다면 중첩적 이해관계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공통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라면 아주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미중 관계의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상황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반도나 그 대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살펴봐야 하고요. 예의주시하고 대화가 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청중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질문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이삼성 선생님한테 조금 더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 니시노 주니어 선생님 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다운 선생님 것도 조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네네. 예, 정다운 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세계화 수준과 지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의 생각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그 세계화, 경제적 상호 이전의 정도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그 영국과 독일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두 나라가 서로 무역 상대국 서로 상대에게 1위 또는 2위였습니다. 그리고 칼 폴라니가 굉장히 주목했듯이 근본위제라는 국제적인 제도를 통해서 금융 세계화가 굉장히 발달한 정도였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점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핵무기 지대를 동아시아에 만든다고 할 때 지금 현재 군사 동맹과 이게 양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특히 일본의 평화운동계에서는 미국의 해구산과 동아시아 비핵무기 지대를 건설할 때 그것이 그 비핵무기 지대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2000년대 초까지는 이제 일본의 평화운동계와 소통하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바꿨는데 왜냐하면 군사동맹과 해구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비핵무기 지대를 건설하는 것과 해구산 제거를 동시적으로 즉 비핵무기 지대 그 의정서의 내용 일부로 그걸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런 비핵무기 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아마 우리 생전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센트럴 에이시아 비핵무기 지대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5대 강국들이 핵 보유국들이 다 서명하지 않아서 아직 완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이 멤버인데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면서 비핵무기 지대를 건설했어요. 저는 왜 그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이나 일본을 갖다가 핵무기로 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핵무기 지대 조약은 그건 무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그 비핵무기 지대에 같이 이제 그 조약국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왜냐하면 핵 보유국으로서 비핵무기 지대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그런 협정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한반도나 일본을 갖다가 공격한다면 핵으로
그러면 일본이나 한반도에 반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을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미국의 보복 대상은 아닌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해구산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커버해 준다고 하는 거는 군사동맹의 근거에서 또는 해구산의 근거에서 그거는 비핵무기 지대와 양립 불가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평화운동계와 한국이 이제 한국의 평화운동이 그런 측면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저희가 사실 이제 시간이 네. 지났는데요. 그래도 30초 드릴게요. 네, 또 하나 하신대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정다운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세계사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1973년에 베트남에서의 파리 협정이나 파리 평화협정 그리고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베르사유 협정이나 베르사유 평화협정이나 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결과로 생긴 새로운 질서를 추인하는 그러한 협정입니다. 사후처리 문서죠. 결산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없는 새로운 질서를 구성해서 전쟁을 예방하자고 하는 협정 문서입니다. 그러한 평화협정은 계약 문서입니다. 미래를 위한 거죠. 한반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협정은 평화과정의 맨 뒤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평화협정은 평화과정의 맨 뒤에 가고 맨 앞에는 종전선언을 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맨 뒤로 밀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네. 부분이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 토론자 선생님들한테도 딱 30초씩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마지막 클로징 멘트 없으세요? 정도 선생님 뭐 없으세요? 프로페서 차, if I give you the 30 seconds, can you have any 30초 closing 드리면 remark? 차이동재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끊어 너무 죄송합니다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법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고 뭐 저도 사실 이거 관련해서 칼럼 쓰면은 쓰는 대로 뒤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너 같은 놈이 왜 서울대에 있냐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만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이삼성 선생님이나 차이동재 선생님 또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이라고 평가되는 해법을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라는 거를 저는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현실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이제 단계적인 부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독일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준비하지 마라. 이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버리니까 준비한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법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역으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음 세션에서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저는 사실 중국의 공급망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처음엔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 못다한 얘기를 다음 세션에서 좀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저희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끊어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세션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어떤 심포지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이번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제2세션이 끝이 났고요. 다음 세션은 KMI 세션이 될 텐데 오후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55분인데요. 약 5분 후인 오후 3시부터 KMI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